우리나라 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2017년에 진짜 장이 좋았어요. 2,600까지 갔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18년 내내 주식이 빠집니다. 그 19년에 옆으로 기고 올라가려다가 코로나를 맞고 올라온 거거든요. 그렇죠. 1년의 기간 조정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기간 조정에 대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원래 주식이 어느 정도 빠지면 옆으로 기는 기간이 있고 그걸 기다리고 나서 보통 주식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빨리 반등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되게 많이 뭐랄까 힘들어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실제보다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걸 받아들였다면 내가 그 다음에 받아들여야 되는 자세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소화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그게 기간 조정이 될 거다라는 거를 일단은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많이들 기다리셨어요. 한화투자증권의 한상희 연구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요즘 근래 새로 나오신 게스트들 가운데 가장 선호도가 높은 또 우리 게스트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한상희 위원에 대한 우리 시청자분들의 지지. 열망 굉장히 강합니다. 감사합니다. 3%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우 대화가 형식적이구나. 자, 네. 현재 시점에서 미국 증시에 대한 판단 한번 해보죠. 계속 3일째 내리고 있는데. 어제는 조금 그래도 다르게 느낄 수 있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제 그저께까지는 그냥 장이 많이 올랐고 더더군다나 이제 오늘 밤에 인플레이션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어제 펩시 실적도 나왔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그리고 중국장도 약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빠졌던 건데 어제는 보시면 나스닥이 0.9%를 빠지고 S&P도 비슷하게 빠지고 그리고 다우는 0.6%만 빠졌거든요. 네. 근데 사실 다우가 덜 빠진 거는 어제 보잉이 7%가 올랐어요. 우와. 왜냐면은 그 737 맥스를 뭐 좀 빨리 승인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근데 아시겠지만 다우는 종목 가격 가중 지수이기 그렇죠. 때문에 다우 같은 종목 하나가 많이 보잉 같은 종목이 많이 오르는 게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제는 다 비슷하게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그 중에 제일 중요했던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제 4%가 빠졌습니다. 사실 4%씩 빠지는 종목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1% 감원한다는 얘기 때문에 4%가 빠졌는데 네. 사실 1% 감원은 큰 이슈가 아니지만 지금까지 감원하지 않았던 기업이고 그리고 7월 말에 실적 발표를 할 거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사람들이 팬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훨씬 나쁜 뉴스긴 한데 그 뉴스를 과장돼서 어제 하루 반영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오늘 물가 데이터가 웬만큼 나쁘게 나오지 않으면 저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아마 사람들이 안도렐리를 할 것 같아요. 물론 오늘 뭐 페이크 무슨 것처럼 10% 이렇게 나오면 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건 10%는 아니라고 이미 BLS에서 트위터를 냈거든요. 장 끝나고 그거는 잘못된 거다. BLS라면 그러니까 미국의 통계국, 거기서 이제 발표해요. 그래서 네. 장 중에 그 똑같은 양식으로 10.2%가 나올 거라는 이게 돌았었거든요. 어제 미국 장에. 야, 근데 미국 CPI가 찌라시가 돈다는 거는 저는 진짜 처음 봤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게 그만큼 이게 진짜 독특한 인플레이션 국면이라는 거예요. 그죠? 관심이 네. 그만큼 높고. 미국 CPI 찌라시. 그것도 그냥 찌라이 수준이 아니고 보도 자료를 거의 똑같이 형식을 바꿔서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확인이 안 되니까 무서워했었죠. 근데 이제 장 끝나고 공식적으로 그 숫자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백악관에서는 높을 것 같지만 과거 데이터라고 얘기를 했고 BLS는 10%는 아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최소한 뭐 8% 지금 8.8이 컨센이니까 뭐 그 언저리에서 위로 좀 가는 거란 얘기잖아요. 그 정도면은 시장에서 너무 무서워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숫자상으로 봤을 때. 그 정도 찍어도 사실 이게 정말 냉정하게 말하면 저번에도 8.6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정확하게 그 다음 소수점까지 보면은 8.53이었어요. 8.56이었어요. 반올림에서 6이 된 거고 그 전달은 8.3이었는데 그건 8.3인가 뭐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0.3%로 숫자가 딱 찍혔는데 차이가 사실은 0.2 얼마였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네. 근데 그 0.몇 이거는 정말 아주 지나치게 작은 건데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만 어쨌든 시장의 의미를 부여했으니까 시장이 맞는 거겠죠. 근데
이번에 만약에 8.8이 컨센인데 뭐 9나 뭐 9.1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너무 충격을 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이제 이게 제 생각에는 그 페이크 뉴스를 돌린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아마 이걸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한 누군가일 텐데 미국에 10%랄 10.2라는 숫자를 굳이 쓴 이유는 그 페이크가 9점 몇 갖고는 사람들이 안 놀랐을 것 같다고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자리 바꿔줘야 된다.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컨센서스는 지금 9%대다. 8.8입니다. 8.8인데 실질로는. 실질적으로는 저는 구간 왜냐하면 UBS 같은 경우는 9% 넘게 냈거든요 자료를. 근데 보통은 이렇게 안 좋을 때는 가장 나쁘게 본 사람의 숫자를 사람들이 그냥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6월 말에 했는데 3분기 가이던스가 컨센 대비 무려 25%를 하회했습니다. 엄청나게 안 나온 거죠. 근데 그 다음 날 주가는 전체 반도체 업종이 4.3% 빠지는데 마이크론 3%밖에 안 빠졌고요. 네. 그리고 지금 메모리 반도체부터 주가가 좋아요. 어제도 올랐고 삼성전자도 물론 요즘 약하지만 나쁘지 않았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가이던스로 줬던 숫자가 그 일주일 전에 발표됐던 몇 가지 그 리포트들이 있는데 거기서 나온 가장 낮은 숫자에 딱 일치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컨센은 높지만 미리 꺾어놓은 사람들의 숫자를 봤기 때문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거 아닌가라고 해석한 것 같거든요. CPI도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기대, 희망을 가지고 봅니다. 한상희 의원은 9%대 나올 거다. 9%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오늘 오기 직전에 유가를 한번 그려보고 왔는데 공교롭고도 유가 고점이 6월 말이었어요. 네네네. 정확하게 어떻게 딱 짰는지 7월부터 유가가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물가 지표는 조사하는 거니까 6월 말에 조사하진 않을 거고 조금 전에 조사할 텐데 그게 되게 많이 반영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하나 들고요. 대신에 핵심 물가 상승률은 되게 다행인 거는 유가 뺀 거. 네, 유가하고 농산물 뺀 거는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소매 판매 지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존슨 레드북 소매 판매 지수라고 저는 그걸 되게 열심히 보는 이유가 데이터가 매주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뭐 어디 가서 5월달 소매 판매 지수 좋아요 그러면 누가 야 5월은 벌써 한 달 전인데 그 얘기 왜 하니 이럴까봐 매주 나오는 데이터를 갖고 보는데 이 존슨 레드북 소매 판매 지수를 일주일마다 딱 그린 다음에 6개월을 뒤로 이렇게 딱 돌려놓잖아요. 그럼 핵심 물가 상승률하고 모양이 똑같아요. 근데 존슨 레드북 판매 지수가 5월에 고점 찍고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핵심 물가 지수는 별로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유가 부분이 생각보다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가지고 네. 참고로 가솔린도 고점이 6월 말이었습니다. 5불인가 5.0 지금 4.6불인데 그런 것 때문에 9% 나와도 안 놀랄 것 같아요. 저는 시장에서 이번에는. 네. 9점대 초반 정도까지라면 시장 그렇게 발작하지 않을 거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이게 만약에 뭐 9.67 뭐 가고 이러면 많이 놀랄 것 같긴 한데 네, 네. 10점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럼 그건 8점 한 생각보다 갑자기 보니까 줄어요. 8.4쯤 나왔어. 네. 그럼 시장 화납니까? 그거는 좋아할 것 같아요. 아, 그 정도 분명히. 나오면. 예, 왜냐하면 이제 7월에 FOMC 75bp를 다 믿고 있는데 갑자기 며칠 전부터 100bp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겼거든요. 네, 네. 근데 최소한 8.4는 아니더라도 뭐 8점 컨센 정도만 나와주면은 75bp가 이제 거의 확정인 거거든요. 그럼 이제 불안함이 없으니까. 사실 8.8이라는 얘기도 사실 며칠 전에 블룸버그가 처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저 최근에 급격하게 올라오긴 최근에, 했습니다. 예. 맞는 그래서 말씀이세요. 이제 네. 9.9%대라는 건 사실 진짜 어제 오늘 네. 얘기인데 그냥 8.8 저는 블룸버그를 아. 믿어보자. 8.8로. 컨센서스라고 지금 나와 있는 숫자는 8.8입니다. 8.8. 네. 저는 그럼 8.7 가겠습니다. 블룸버그가 뿌락지가 있다고 나 생각했는데. 아, 블룸버그. 저도 8.8만 나와도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네. 네. 88 좋잖아. 네. 네. 그러니까 그럼 이제 결국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이제 금리 어떻게 될 거냐 요거 전망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지금 이제 7월 말에 뭐 75bp 0.75%는 이제 올리는 거는 거의 정해진 것 같고. 75bp는 네. 뭐 거의 정해졌다고. 네. 봐요. 그럼 이제 9월, 11월, 12월 이렇게 이제 남은 거죠. 네. 그 세 번은 어떻게 지금 뭐 감이 좀 오고 있습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오늘은 자료를 그림 하나만 딱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게 그 얼마 올리는지보다 조금 더 중요한 이슈가 있어서 네. 이거는 제가 한번 여기서 요 그림만 보시면 되는데 일단 현재 컨센서스나 점도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75,
50, 25입니다. 그렇죠. 지금 회사에서 시장에서 75, 50, 25, 25 이겁니다. 네. 더 중요한 건 네. 요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 요 점선이 보이시죠? 점선. 이 점선은 뭐냐면 지난번 FOMC에서 연준 위원들이 말한 겁니다. 보시면 한 사람은 올해 금리 3번 올리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맨 끝에 왼쪽 끝에. 또 한 사람은 올해 금리 11번 올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낮잖아요. 그러니까 3월 FOMC에서는 컨센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3, 4, 5월에는 연준 위원이 무슨 말만 하면 사람들이 발작을 한 거죠. 컨센이 없었으니까. 지금은 잘 보시면 75, 50, 25, 25가 전체의 한 60% 됩니다. 그리고 바뀌어봤자 한 번 덜 하는 사람 아니면 한 번 더 하는 사람이에요. 그 외에는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75, 50까지 해놓고 그 다음이 50, 25든지 25, 25든지 25, 0 요 안에 들어있는 거죠. 의견이 조금 모아지고 있다는 완전 거죠. 모아져 있죠. 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네. 이번 7월 달은 점도표도 안 나오고 경제지표도 발표 안 하는 달이에요. 그리고 8월은 노는 달이고 그러면 이번 그 FOMC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연준 위원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렇게 사람들이 안 놀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번 금리 추이보다는 의견이 모아져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지를 알고 있다는 게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3, 4, 5월에 생각해 보면 연준 위원 누군가 한마디만 하면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고 이랬었던 것 같은데 이유는 이거예요. 왜? 점도표가 너무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뭔지를 몰랐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는 금리가 어느 정도 근데 저거는 네. 갑자기 좀 생각 드는 게 연말 금리가 어디에 수렴할 거냐를 물어본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3월 달이니까 당연히 연초니까 연말까지는 사실 의견이 좀 분분할 수도 있고 점점 연말 다가오니까 의견 모아지는 건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참고로 너무 좋은 지적이세요, 정프로님. 근데 고맙습니다. 참고로 네. 작년 12월을 그럼 또 볼게요. 왜냐하면 3개월에 점도표를 내니까 네. 작년 12월에서 올해 연말까지면 더 멀잖아요. 네네. 근데 또 작년 12월에는 그때 또 이게 좀 두 번, 세 많았어요? 번으로 16명 중 14명이 딱 붙어 있었어요. 아 그래요? 작년 12월에. 네. 그게 이제 갑자기 1월에 바뀌면서 주식이 이렇게 된 거였던 거거든요. 네. 잘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네요. 결국. 그러니까 이분들 세계에서 제일 저보다 몇백 배 훌륭하신 분들도 이제 헷갈려하는 건데 여기서부터는 제 느낌인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는 가닥이 잡힌 것 같아요. 요 정도 금리 올리면 충분히 우리가 잡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금리는 75, 50, 25, 25가 베이스 케이스고 네. 많이 올려야 거기서 한 번 더, 덜 올려야 한 번 덜 이렇게 보시는 게 근데 제일 편하실 것 이미 같아요. 별로 이 댓글창도 그렇고 시장 참여자들이 그 2달 전에 비해서 그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문제가 아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이게 예, 좋은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예전에는 뭐 다 뭐 나와가지고 야 100bp 올린다 75bp 막 그러면 뭐 분분했거든. 근데 보면 그럼 뭐 그 의미 있나 이런 느낌. 아니 네. 한의원님 얘기가 그렇게 아니, 하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예, 예. 이 시장 참여자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민감도가 그만큼 많이 떨어져 있다. 네. 예를 들면 9.몇 %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면 폭락해야 돼요, 사실은. 네. 예? 그런 시장 컨센이 나왔다 이런 거 하나만으로도 내가 볼 때 3% 4%짜리거든요 하락률이. 네. 야, 안 빠진다 이거예요. 네. 그건 뭐냐? 이미 다 알고 있고 네. 그리고 피크 아웃에 대한 강한 시그널들을 시장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국제 유가라든지 원자재 가격이나 곡물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네. 그리고 코로나 다시 온다는 얘기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내성이 굉장히 강화됐다. 되게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러니까 뉴스라는 게 그러니까 주식에서 어떤 사람들이 대기하고 기대하고 있는 뉴스가 나오는 거는 주식에 영향을 사실 거의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FOMC 부분도 이제 이렇게 컨센이 모아졌고 인플레이션도 높을 거라는 건 이제 누구나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이제 주가에 미친 영향도 적어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7월 FOMC가 지나고 나면 이제 금리 얘기 저는 오히려 별로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 금리 얼마 되는지 생각하지 마시고 의견이 3월에 비해서 6월에 많이 모아졌기 때문에 네. 9월에 다음 점도표 낼 때까지는 금리는 조금 있는 건 말이 안 되지만 관심 조금 덜 둬도 좋겠다. 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8월달에 잭슨 홀이 있잖아요. 네. 잭슨 홀에서 무슨 얘기들을 할까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네. 통화 정책에 대해서 막 이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그런 스탠스가 나오긴 할 텐데 오히려 얘기를 하면서 중앙은행가들이 야 경제는 어떻게 되는 거니? 네. 그런 얘기를 더 많이 하지 않을까? 네. 그 시점에 네.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인플레이션 파이팅에 대해서는 사실 그리고 그동안 얘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 가지고는 아마 시장에서 놀라지 않을 그래, 겁니다. 네. 그럼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경기에 관련된 3분기 실적 전망. 네. 실적 일단 이제 마이크론 같은 회사가 6, 7, 8월 가이던스를 줬는데 QOQ로 한 20% 이상 꺾이는 걸로 줬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 스타트였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물론 오늘 어제 발표한 펩시는 뭐 필수 소비재니까 다르지만 거기는 상당히 잘 나왔고 가이던스도 좋아요. 물론 이제 환율 때문에 이제 뭐 매출 증가율을 높이진 않았지만 네. 환율을 제외한 매출 증가율을 오히려 높여놨거든요. 그런데 나쁘지 않을 거고 핵심은 이제 결국은 이제 그런 경기 침체에 영향을 미치는 회사들의 실적이 문제일 텐데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3분기 실적이 2분기보다는 나빠질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도 펩시가 얘기한 게 원래는 매출 증가율이 10% 이상 나와야 되는데 달러 강세 때문에 10% 밑으로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올해 전체로 보더라도 환율을 제외한 매출 증가율은 10%가 나와야 되는데 그걸 빼면은 8%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달러 강세가 지속되는 한 실적이 어느 정도 예상보다 나쁘게 나오는 거는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얼마나 반영됐는지가 전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요걸 아까 제가 마이크론 얘기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전 장이 어떤 것 같냐면 우리나라 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2017년에 진짜 장이 좋았어요. 2,600까지 갔었던 걸 기억하고요. 18년 내내 주식이 빠집니다. 그리고 19년에 옆으로 기고 올라가려다가 코로나를 맞고 올라온 거거든요. 그렇죠. 1년의 기간 조정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주식 뭐 좀 보다 보면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라는 말 많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기간 조정에 대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원래 주식이 어느 정도 빠지면 옆으로 기는 기간이 있고 그걸 기다리고 나서 보통 주식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빨리 반등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되게 많이 뭐랄까 힘들어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실제보다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걸 받아들였다면 내가 그 다음에 받아들여야 되는 자세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소화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그게 기간 조정이 될 거다라는 거를 일단은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걸 실적하고 연결시켜 보면은 삼성전자 주가가 2018년부터 연간 내내 빠졌습니다. 마이크론 어땠냐면 1분기, 2분기 잠깐 펍을 했지만 2분기 중순에 4월인가 5월에 고점을 찍고 이것도 연말까지 반토막이 나요. 정확하게 140% 70불이 됩니다. 고해. 실적은 언제 정점을 찍었냐면 2018년 2분기에 정점을 딱 찍고 그 다음부터 하반기까지 계속 빠집니다. 빠진 폭이 삼성전자는 30% 이상 빠졌고 마이크론 이익이 70%가 빠집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너무 무섭잖아요. 네. 실적이 꺾이고 나서도 주식이 4개월이 더 빠진 겁니다. 왜냐하면 3분기 실적은 10월에 발표가 되지만 보통 한 7월, 8월이 되면은 알거든요. 그러니까 8월부터 12월까지 4달이 더 빠진 거예요. 지금 주식 안 좋게 보신 분들 논리가 뭐냐면 이거 봐라. 실적이 참고로 삼성하고 마이크론 6월부터 실적이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꺾였으니까 7, 8, 9, 10, 10월까지 앞으로도 석 달이 더 빠져야 되는데 지금 주식을 뭐 분할이든 뭐든 매수하는 건 되게 위험한 일이다. 되게 맞는 얘기거든요. 하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때 주가가 얼마 빠졌냐를 보면 되는데 삼성전자가 달러 기준으로 그때 35%가 빠졌습니다. 마이크론이 그때 달러 기준으로 50%가 빠졌는데요. 지금 삼성전자가 9만 원 넘었었잖아요. 그랬다 지금 5만 8천 원이니까 원화로 보더라도 30%가 넘게 빠졌고 원화 절하된 걸 감안하면 50% 가까이 빠졌습니다. 달러 텀으로 보면. 달러 통으로 보면 마이크론도 지금 고점에서 45%가 빠졌거든요. 네. 그러면 2018년 사이클에서 마이크론 어닝이 EPS가 11.9불에서 3.5불까지 70%쯤 빠졌습니다. 삼성전자도 삼성전자 그보다 훨씬 덜 빠지긴 했는데 70% 빠졌을 때 주가가 50% 빠지고 끝났거든요. 그리고 마이크론 실적은 2019년 1분기까지 빠져요. 근데 주가는 1분기 전에 바닥을 찍죠. 전자도 마찬가지인 게 계속 빠졌지만 이미 빠지고 나서 주식은 어닝이 올라오지 못할 때부터 주가가 반등을 합니다. 지금 빠진 정도가 만약에 물론 과거가 지금 다시 똑같진 않아요. 근데 이제 과거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지금 주가 빠진 정도가 18년하고 똑같이 대응할 수 있다고 하면 실적으로만 보면
전자는 최소한 30%, 마이크론 최소한 60% 실적 빠지는 거를 반영한 거죠. 전자로 치면 영업이익이 지난 분기가 14조 정도 났습니다. 30% 빠지면 10조 정도 되는 거예요. 분기 봤을 때 네. 10조면 요번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14점 몇 조인데 제가 애널리스트 리포트, 전 전문가는 아닌 리포트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그 14조 조금 넘는 숫자 중에서 반도체가 10조 조금 넘게 나고 나머지 모바일하고 등등등이 한 4조 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만약에 10조가 된다는 얘기는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가 이익이 아예 없어지거나 또는 반도체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주가 빠진 게 10조까지는 반영이 된 거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주식을 더 빠진다고 보시려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근데 메모리 쪽이 옛날처럼 어려워지면 그래도 공급을 안 줄이고 가격 경쟁을 하고 치킨 게임을 해서 메모리도 주가가 어닝이 많이 빠질 거다라는 가정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마이크론을 예를 들어 드리면 마이크론은 옛날에 디램 플레이어들이 많을 때는 경기가 꺾이잖아요. 적자를 냈습니다. 무조건. 그렇죠. 좋으면 흑자, 적자. 이거 왔다 갔다 하다가 요번 가장 최근 사이클인 17, 18년 사이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이익이 무지하게 빠지긴 했지만 적자는 안 냈거든요. 그래서 주가 하락폭도 생각보다 적었던 거고. 그럼 예를 들어 저희가 마이크론이나 이런 반도체 업체를 볼 때 50% 빠진 상태에서 더 빠진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이크론이 다시 적자가 날 거야.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 봐서는 그냥 마이크론 실적 발표할 때 뭘 했냐면 맞다. 지금 생각보다 수요가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할 거냐면 당장 내년에 설비 투자를 줄일 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고를 가지고 대응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수요자는 이런 거죠. 요즘 뉴스가 나온 게 또 뭐가 있었냐면 대리 디스플레이 업계들한테 주문을 줄였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당연하죠. 잘 안 팔리니까 줄였을 텐데 모든 제조업체들은 재고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고를 적당히 재고를 유지하면서 계속 주문을 하는 건데 네. 아마도 최근에는 공급망 이슈라는 게 막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많이 주문했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안 팔리니까 주문량을 줄였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공급자가 대응하는 방법은 주문량이 줄었으니까 내가 가격을 쳐가지고라도 저 주문을 따야 되겠다 이던지 아니면 그래 그 주문량 준 것만큼 일단 줄게가 되는 거거든요. 후자라면 물건이 영원히 안 팔리진 않거든요. 어느 순간이 되면 다시 팔릴 거면 그때는 다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요처에서 이제는 내가 다시 사야 되겠다 할 때는 다시 가격이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는 거죠. 이게 옛날 메모리는 플레이어가 많았기 때문에 누군가 한 명이 그래도 나는 싸게 팔게 이러면 빠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메모리는 딱 3명, 뭐 낫냐 이런 데는 빼더라도 3명이니까 훨씬 그게 적어진 거죠. 저는 그런 부분 때문에 마이크론이 다시 적자가 난다? 네. 이런 그림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고점에서 지금 50%쯤 빠진 주가가 네. 어느 정도는 가격 조정은 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요 논리를 그대로 시장에도 적용할 수 있다. 3분기 아까 전체 실적을 물어보셨으니까 네. 가격 조정 많이 된 것들 실적이 나쁘게 나오면 그거를 소화하는 기간 조정 기간이 있는 거지 거기서 충격을 받고 한 번 더 빠지지는 않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는 거죠. 만약에 빠져도 네. 그거는 금방 회복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그 합니다. 삼성전자 뭐 마이크론도 역시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게 이제 과거에 뭐 예를 들면 이익이 50% 줄었을 때 주가는 30%까지 빠지더라. 이거를 이제 우리가 참고를 하려면 지금 한 30% 빠졌으면 적어도 이익 50% 정도 훼손날 거 정도는 우리가 이제 반영한 거 아니겠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익이랑 주가가 그래도 대체로 같이 간다고 이제 가정을 이제 해야 되는 조건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가 예전처럼 그 위상이 계속 유지된다는 두 번째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네. 일단 첫 번째 조건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익이랑 이 주가가 별로 이렇게 같이 가는 것 같지가 않은 느낌이 하나가 있고요. 이건 네, 뭐 잘 네, 모르겠습니다. 네. 느낌이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네. 반도체가 특히 이제 지금의 시대는 비메모리 쪽이 완전히 이제 그 주도권을 가지는 상황이 된 것 같아서 네. 마치 그 메모리 반도체는 뭐랑 비유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무슨 나사처럼 좀 네. 비유가 좀 그렇습니다만. 네, 네, 네. 근데 그렇게 그냥 얘는 그냥 뭘 시장을 좌우할 수 없는 그냥 부품처럼 따라만 가는 이런 친구로 만약에 이제 시장이 파악한다면 네. 그러면 과거처럼 배수도 안 줄 거고 네.
훨씬 더 주가는 더 밑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는 네. 우려를 살짝 상상을 해봅니다. 네. 아니 둘 다 되게 지금 둘 다 걱정하시는 게 맞고 그런 거를 고민하는 게 많은 시기인 것 같아요. 저도 네네네. 그래서 그 부분을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데 첫 네. 번째는 네.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실적하고 주가가 정확하게 동행하진 않아요. 근데 좀 길게 보면 결국 그 방향으로 가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어떤 거냐? 아까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그냥 예를 들어 제가 옛날에 철강업종 커버도 했었기 때문에 네. 포스코라는 회사를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음. 포스코가 작년에 실적이 진짜 좋습니다. 사상 최대죠. 정말 너무너무 좋은데 주가가 작년 한 하반기부터 진짜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떡나게 해버렸죠. 네. 근데 지금 와서 딱 보니까 어떤 거 같냐면 그 주가가 뭘 예측하고 있었던 거냐면 올해 원자재 가격, 중국의 철강가가 빠지는 거를 반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올해는 실적이 작년보다 안 나올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년에 이제 주가가 예를 들어 40에서 얼마로 빠졌는데 어닝이 계속 꺾일 거잖아요. 그 꺾이는 폭이 얼마인지를 저 말고 애널리스트들이 예측을 했는데 그게 주가 빠진 것만큼이라고 만약에 예측이 되고 바닥 찍고 올라온다는 게 확인이 되면 실적이 안 올라와도 아마 주식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마이크론도 어땠냐면 실적이 2018년 3분기, 4분기, 그다음에 1분기, 2분기까지 계속 빠져요. 물론 빠지는 폭은 점점 줄긴 했습니다. 근데 주식은 2018년 말에 바닥 찍고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데 시차가 있는 거지 방향성이 완전 다르진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네. 두 번째는 사실 저는 뭐 메모리 전문가가 아니고 조금 공부한 사람이라서 진짜 너무너무 조심스러운데 제가 생각을 해보면 비메모리 반도체라는 건 결국 뭔가 연산을 하고 명령을 주고 뭐 이런 거라고 전 이해를 하고 있어요. 메모리는 그 연산한 결과를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램이든 뭐 낸드든 뭐 이런 것들인데 뭔가를 하면 결국 저장을 해야 되는 거는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는 이제 전문가를 한번 또 모셔서 들어야 될 것 같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다. 그러면은 자율주행의 단계가 점점 올라가잖아요. 네. 센서도 많아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 정보를 처리하려면 그 정보를 일단 어딘가 저장을 하고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디램이 비메모리보다 부가가치가 낮다라는 거는 너무너무 동의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참여자가 10개 이상에서 지금 3개로 줄은 거 아닌가 싶어요. 예, 그래서 분명하게 니치마켓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점점 참여자가 줄어서 오히려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은 저는 해요. 그리고 그 배수 얘기도 맞는 말씀이신 게 지금 마이크론의 혹시 마이크론 PR이 그러니까 물론 실적 깨지기 전이긴 하지만 지금 12개월 과거 기준으로 PR이 혹시 몇 배일 것 같으세요? 지금 마이크론이? 마이크론요. 네네네. 뭐 한 15배? 혹시 우리 정품 저는 뭐 한 10배? 5배입니다. 5배. 지금 50불인데 아, 그래요? 요번 분기까지는 10불이 넘어요, EPS가. 아.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앞으로 가치가 떨어질 거예요. 그 기업에. 근데 가격이 좀 5배니까 만약에 어닝이어서 반토막 남은 10배인 거잖아요. 그렇죠? 주가가 그대로 있다면. 미국에서 5배라는 거죠? 네, 5배입니다. 미국 50불인가 그렇고 지금 미국 5배면 한국도 5배지 뭐. 그 5배가 뭐 한국어. 아니, 미국이 보통 PR이 기본적으로 좀 우리나라보다 높지. 높죠. 근데 이제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지금 물론 이제 다음 분기의 가이던스가 1.6불이에요. 이게 이제 4분기 내내 나오면 6.4불이니까 8배 정도로 PR이 올라가긴 하는데 일단 요번 분기 나온 것까지만 하면 5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실적이 나빠지는 게 반영된 것 같다고 생각을 저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네. 지금 이제 한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는 마이크론이나 반도체 기업을 분석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네. 미국의 3분기 기업들의 실적을 예를 들어 설명하신 네네. 거죠. 감사합니다. 근데 네. 이제 그 경기에 대한 민감도나 어떤 그런 것들이 반도체 부분 특히 메모리 쪽이 굉장히 민감한 산업이니까 마이크론을 예를 드신 거니까 여러분들이 마이크론을 지금 사시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요즘에 또 그런 것도 굉장히 또 그래 3%에서 마이크론 강력 제출해서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설명한 예. 거예요. 실적이 가장 최근에 나왔기 네. 때문에. 예.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관련해서 조금 다시 돌아가면 국제유가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네. 최근에 가장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게 국제유가잖아요. 네. 그죠? 네. 170불 얘기를 하다가 지금 95불 때까지 빠졌단 네. 말이에요. 네, 그래서 골만삭스니 모간 스탠리 참 징징하다 징글징글해. 이렇게 못 맞추냐? 에? 그죠? 물가 책임도 맞추기 안 져. 어렵습니다.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저는 그런 뭐 골드맨이 저도 이제 물론 회사에 있긴 했지만 그분들이 보는 데이터가 되게 좋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막 1년에 몇 억짜리 유료 데이터를 많이 보고 거기에 보면은 전 세계 수급이 다 나오더라고요. 저도 네. 이제 한두 번 본 적은 있는데 되게 좋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예측하는 건 전 당연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저를 포함한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입장에서는 3억짜리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계속 권해드리는 게 매월 발표되는 EIA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네. 미국 에너지청. 그렇죠. 이건 IMF랑 다르게 네. 매달 나옵니다. IMF는 6개월에 한 번 발표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숫자를. 얘는 매월 발표를 해요. 네. 매월 전 세계 원유 수급, 오펙 이런 거 다 발표하거든요. 정확도가 이게 유료보다 정확한지 아닌지까지는 제가 감히 얘기를 못 하겠지만 미국이란 나라의 공식적인 에너지청이 발표한 데이터면 그 어떤 신문, 언론 전문가보다도 저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EIA가 제가 이제 건설 애널리스트 할 때 느꼈던 건데 유가 전망을 참 되게 못해요. 여기도 지금 보고 있는 유가가 내년에 90불.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또 맞는 거. 내년에 이제 90불을 6월 2일 날 발표한 게 있거든요. 아마 이번 달 거 나왔을 텐데 그때만 해도 120불이었으니까 90불을 발표를 한 거죠. 이게 말이 근데 지금 95불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네들이 얘기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 친구들이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올해 계속 공급이 일간 70만 배럴은 초과다라는 얘기를 매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매달 업데이트를 자료에다 할 생각이고 공급이 계속 많다고요? 공급이 많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초과 공급이다라고 이야기를 문서로 엑셀 파일로 하고 있습니다. 비축률 왜 풀어 근데? 그러니까 공급 결과물이지. 많은데 그러니까 결과물. 그런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공급이 많은데도 뭐 투기적인 수요도 있고 뭐 갑자기 예를 들어 지금 중국이 네. 이거는 제가 지나가는 데이터라서 명확하게 숫자까지는 기억을 못 하는데 중국이 러시아에 수입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수입을 하면 그거를 뭐 화학 제품이든 정유 제품이든 이렇게 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화학 스프레드는 되게 조금인데 정유 스프레드는 높잖아요. 물론 좀 빠지긴 했지만 중국이 정유 제품을 수출하지 않고 나라에다 계속 재워놓는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국가별로도 이기주의가 지금 발휘되고 있는 거라서 그 EIA는 아주 데이터를 갖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수요 공급 봤더니 공급이 많더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일시적으로 누군가에 몰려 있고 뭐 안 풀리고 이러면 이제 가격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데이터를 봤을 때는 유가가 아주 많이 오르긴 쉽지 않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정말 냉정하게 보시 물론 이제 어제 주가 많이 빠진 상태를 비교하니까 유가가 그래서 좀 그렇긴 하지만 작년 하반기 평균 말고 제가 얘기드리니까 자꾸 평균은 70불이었다 얘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맞는 얘기인데 하반기 평균 말고 하반기 작년 말에 유가가 얼마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딱 작년 올해 들어오기 전에 70불? 한 80불이 넘었었습니다. 80불? 작년 하반기 평균이 70이었고 네. 하반기 내내 올랐거든요. 그러면 전쟁 나고 뭐 정말 여러 가지 이슈가 뭐 공급망 이슈 있고 여러 개가 있었는데 오른 폭이 20%가 잘 안 돼요. 그럼 과연 이게 정말로 심각한 이슈였던 거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매월 이제 이거는 또 과거가 될 수 있고 또 7월에 8월에 데이터가 나왔는데 아니야 이러면 또 말이 바뀌겠지만 현재로서는 공급이 더 많다라는 게 이제 EIA의 주장이고요. 오펙도 그거를 매달 내요. 오펙도 냈는데 여기도 공급이 많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해가 이제 되기 시작해요. 뭐냐? 아니 유가가 100몇십 불이었는데 왜 미국의 셰일 기업들은 더 생산을 많이 안 할까? 유가가 이렇게 높은데 왜 오펙 국가들은 생산을 더 안 할까? 이거를 논리를 맞춰서 끼워 맞춰 보는 거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저보다 훨씬 많을 텐데 봤더니 앞으로 공급이 더 많을지도 몰라라는 위험이 있으면 지금 유가가 높다고 해서 공급을 늘리면 안 되겠죠. 네. 저는 그 부분이 지금 그래서 자꾸 셰일 기업들이 뭐 보조금 내자 이런 얘기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오늘도 역시 그런 통계를 장기적으로 보면 신뢰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제 곡물가도 3-4개월 전에 뭐 지옥문 열렸다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도 데이터를 보면은 그 국제 곡물의 쇼티지가 없었어요. 제가 그때 5월에 나와서 그때 아마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셨구나. 이게 밀 같은 거. 미국의 농무부 휴경지가 자료. 엄청 많고 그래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서울 시내에 지금 물론 휴가철이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네. 그런 거 못 느끼세요? 트래픽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네. 교통 네. 그래요? 네. 실제 사람 되게 지난주인가 많습니다, 어디 저기 여의도에서 제일 많이 막히는 게 사실 여의도에서 강남 가는 코스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방배동인가 어디를 가는데 그날 평일이었거든. 평일날 트래픽 잼 퇴근 시간인데 차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약속 시간보다 한 30분 먼저 가 있었던 적이 네. 있어요.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이 소비자들이 워낙 경기에 대한 전망이 안 좋은데 유가가 너무 올라 버리니까 급속도로 그 태도를 프라이스에 어저스먼트 한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특히 미국은 그게 더 심할 걸요. 왜냐하면 미국은 기본적으로 기름값이 그 체감하는 게 우리나라 원래 워낙 유가는 높다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고 미국은 이건 물가보다 싸 이렇게 네.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맞습니다. 그리고 네네네네. 소비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비중이 유가가 훨씬 더 그 많이 차지할 거라고. 네. 우리는 사실 뭐 지하철이다, 뭐 네. 버스다 이렇게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감안하면 평균 유가가 내년에 90달러라는 EIA가 평균 유가로 평균 90달러를 90달러.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본 거 아닌가.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장시작할 시간이 거의 다 돼갖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우리 네. 위원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잠시 후에 예고해드린 것처럼 그 네. 한투앱 이벤트 하니까요. 일단 다운로드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따가 선물 뭐 한 네. 800분께 이렇게 드려야 되니까. 그러시죠. 예, 자 우리 네. 함께해주신 한화투자증권의 한상희 연구위원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게임에서 살인이 가능한데 성폭행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I에 의해 활동하는 가상인간은 법인격을 가질 수 있을까? 내 아바타에 AI를 입힌다면 나 대신 무엇을 시키고 싶으신가요? 질문 자체를 만드는 걸 질문으로 드리고 싶었어요.